의사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대로 계속 삶을 영위하신다면 40살은 못 넘기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을 먹긴 먹었어요. 대표님 예전에 덩치가 아주 크셨다고 들었는데요. 최고 몇 킬로까지 찍으셨고 또 어떻게 그렇게 살이 찌게 되셨는지 그 경위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키가 184cm입니다. 네. 몸무게가 148kg까지 나갔었습니다. 상상이 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나가는 행인들, 일반 시민들을 봤을 때 보기 힘들 정도로 덩치가 컸었어요. 허리가 46인치였고요. 일반 기성복은 아예 구매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컸었어요. 또 이제 예쁜 옷을 고른다기보단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게 살이 쪘던 이유가 육아 스트레스, 또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스트레스. 근데 또 이제 모든 걸 다 처음 하는 단계다 보니까 저한테 시간이 없었어요. 저한테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는 걸로만 스트레스를 풀었고, 식사량이 당시에는 라면을 보통 하나 끓이면 보통 5개. 이제 뭐 식당에 갔다 그러면은 공깃밥은 보통 한 3-4개씩은 반드시 먹었던 것 같고요. 그래야 풀렸어요. 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야지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렇죠. 그 잠시를 위해서 엄청 먹었다 했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 다닐 때 58kg였어요. 거의 100kg 가까이 쪘죠. 90kg 정도 찐 건데 이제 뭐랄까요? 제 스스로도 되게 거울을 보기가 싫을 정도였었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게 내가 맞나? 그리고 특히 가장 제 자신을 보기 추했던 게 옆모습을 봤을 때 배가 이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무릎 가까이 왔었어요. 배가 되게 한심해 보이고 둔해 보이고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내려갔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렇게 살이 찌면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긴 한데 자격지심이 엄청 심해져 있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불편하게 대한다고 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요. 되게 일상적인 부탁을 했는데도 되게 딱딱하게 저를 대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살을 빼면서도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사러 갔어요. 얼음을 좀 적게 넣어주시고 물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뭐 이런 부탁 흔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웃으면서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주셨어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되게 저는 많이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삶에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건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목이 살이 쪄버리니까 숨구멍이 작아져서 되게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게을러집니다. 되게 게을러져요. 예를 들어서 거실에 소파에 있다가 물 한 잔 먹고 싶어도 참게 되고요. 특히 샤워할 때 등을 아예 제 손으로 닿지를 않았어요. 샤워 타올이 없으면 샤워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냄새가 나요 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름에는 출근할 때 제가 티셔츠를 2개, 3개씩 들고 다녔어요. 냄새가 난다 싶으면 바로바로 갈아입고. 그 정도로 제가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고, 그 외적으로 저희 아이들이 저를 좀 부끄러워했어요. 와이프는 아직까지도 자기 몸매 관리를 잘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했다 보니까 아이들의 시선에선 극명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되게 예쁜데 아빠는 왜 저렇게 뚱뚱해?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아이들은 또 제가 상처받을까 봐 엄마랑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 귀엔 그게 들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속상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살을 빼야 되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2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교통사고가 한 번 났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따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피에 기름이 너무 많대요. 정말 많대요. 그때 몸무게가 140kg 정도 나갈 때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제 살 빼는 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계속 삶을 영위하신다면 40살은 못 넘기실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당뇨는 안 걸렸습니다. 당뇨는 안 걸렸고 그때 당시 이제 부정맥하고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압 충격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도 바보같이 미련하게 빼야지 생각만 했습니다. 빼야지 해놓고 먹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그때 큰 애였는지 작은 애였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아빠 오지 마. 이 소리 한마디에 그날 바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왜 가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빠 뚱뚱해서 부끄러워. 아이가 미워진 느낌으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만큼 추해졌구나. 내 아이들조차 나를 품지 못할 만큼 보기 싫어졌구나.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그 따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제가 몸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방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씩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3시간, 4시간씩 그냥 주구장창 걸었어요. 헬스장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자존감은 진짜 완전 지하였어요.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 손가락질 할 것 같으니까요. 4달, 5달 정도를 그냥 걸었어요. 그러니까 148에서
125까지 빠졌습니다. 한 120kg쯤 되니까 자존감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 이제는 헬스장을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동네 헬스장에 등록을 했어요. 그냥 기구 쓰는 사람들 하는 거 흉내만 한 10분, 20분 내다가 러닝머신만 탔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을 했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살이 100kg까지 빠졌어요. 운동만 해도 살이 빠지는구나, 내가 참 게을렀구나를 깨닫고 바보같이 운동을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50kg 정도를 뺐는데 1년을 쉬었어요. 1년을 쉬니까 25kg가 딱 찌더라고요. 천천히 찌니까 몰랐어요. 어느 날부터 옷이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공원에 놀러 갔다가 와이프가 제 사진을 찍어줬는데 다시 배가 이만큼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 이거 이래서 안 된다. 그날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일단 탄수화물 제가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아직까지도 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복 유산소를 매일매일 했고요. 웨이트도 저는 5분할로 많이 나눠서 조금 더 집중하고자, 왜냐면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유산소를 하루에 2번 타다 보니까 살이 진짜 정말 많이 빨리 빠졌어요. 128kg로 시작해서 지금 1년 만에 82kg까지 내려왔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죠. 어떤 마인드로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도 운동하기 싫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안 하면 내일도 안 할 거고 모레도 안 할 거예요. 생각을 제가 조금 틀었습니다. 뭘 어떻게 틀었냐면 내일로 미룬다는 생각을 내일 하자로 바꿨어요. 일단 오늘 하고 미룰 거 내일 한번 미뤄보자, 이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이게 운동 가기가 힘들지 가면 하거든요. 집에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일단 옷부터 갈아입습니다. 운동복으로. 아, 그래, 운동복 갈아입었으니까 오늘만 운동하고 내일은 한번 미뤄보자. 한번 미룰 수도 있지. 그러고 운동을 가요. 그 다음날이 왔습니다. 어제도 미뤘는데 오늘도 한번 미뤄볼까? 이 생각으로 그냥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룬다는 생각을 계속 미룬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운동을 못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해버립니다. 효과는 분명 더 반감돼요. 안 좋아요. 그냥 정신력을 북돋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미루는 걸 미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냥 단순히 그냥 핑계예요. 제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용도일 뿐이고, 조금 트니까 제 스스로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살을 빼시고 나서의 삶이, 생활도 그렇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은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숨 쉬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싹 다 없어졌고요. 소소한 부분들이 전체 다 바뀌었고요. 길거리에 있는 옷가게 어딜 가도 제 사이즈가 다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의 옷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큽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따님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저한테 데리러 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아빠가 데리러 와주면 안 돼요? 때를 쓰는 경지까지 이제 왔어요. 아, 뺄 만큼 뺐구나. 아,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예전에 편집증도 앓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편집증이란 게 생소하실 거예요. 보통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불면증 이런 게 되게 흔한데, 편집증은 일종의 망상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카스를 하나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는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따서 먹으면 되는데, 따다가 손이 베었어요. 그러면은 생각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 내 손 베게 하려고 이거 줬다. 정말 나쁜 사람이다. 망상을 하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아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은 물론이고 직원들, 부모님, 저희 와이프, 저희 아이들까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처음에는 다툼으로 시작이 됐어요. 집사람이랑 거의 안 싸우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생기기 시작한 날부터. 그러다가 다툼이 잦아지니까 아이들한테 이거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승합차를 하나 사서 자물차에 샀어요. 집에 가서 이제 그런 증상이 보여버리면 괜히 목소리가 커지고 아이들도 불안해할 테고 와이프도 힘들어할 테고 조금 정신이 괜찮을 때가 또 있습니다. 심지어 안정적일 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내가 표정이 안 좋으면 내 그냥 방에 놔두고 니네 거실에 좀 있어줘. 부탁할게. 그렇게 처음에는 이겨냈었어요.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공황장애하고 불면증이 겹쳐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버리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의학의 힘을 빌렸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네,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갔거든요. 병원 가면요 되게 친절하시고요,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이랑 싸우게 된다,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싶으면
한 번쯤은 병원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꼭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기찬 보일러라고 하는 브랜드를 이제 런칭하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창업도 힘들고 다이어트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뭐가 더 힘들까요?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네. 어려움과 힘듦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아시죠? 네. 힘든 거는요, 저는 창업이 힘들었어요. 어려운 건 운동이 힘들었어요. 창업은 왜 힘들었냐면요,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만든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한 지식은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한 거를 잘 알아야만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거를 설명할 기회를 얻는 게 되게 힘들어요. 설명을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잡상인 취급한다거나 사기꾼 취급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계십니다. 보일러 업계 자체가 큰 회사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좋지를 못하세요. 편견을 타파하는 게 힘들어요.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듭니다. 운동은요, 제가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배워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려워요. 정답이 없는 거를 제한테 맞춰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제가 항상 게스트를 모시면 5년 뒤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코너를 가시거든요. 미리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5년 뒤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좀 단기로 쌓는 편입니다. 5년 뒤는 제가 항상 상상만 해요. 제가 5년 전에 뭘 상상을 했냐면 날씬한 몸을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음식을 주문할 거야. 5년 후 저는 상상했던 제 모습을 그대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상상을 하나 딱 박아놓고 한 달 단위로 저는 계획을 잡아요. 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돼, 다음 달에는 뭘 해야 돼. 매월 1일마다 되게 세세하게 계획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상상하는 5년 뒤 제 모습은 한국에 붙어있는 날이 없는 제 모습입니다. 해외 수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 발걸음을 쌓아 나가고 있는 중이죠. 바쁘게 비행기를 타는 모습, 그리고 그 비행기는 반드시 비즈니스라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김경욱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오늘 방송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5년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